4편 명규 폭발하다. 마술사의 뒤를 따라오는 여자애 2명이 마술사에게 비둘기 마술을 보여달라고 쫄랐다. 요새 마술사에게 이런 관심은 귀찮을 뿐이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기분이 영 아니라서 말이야. 마술사는 그렇게 말하고 등을 획 돌렸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아이들은 이제 다시 마술사의 마술을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아니, 마술사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릴지도 몰랐다. 마술사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바보같이 비둘기라니. 그건 엄마가 기르게 허락해주지 않는다고. 만약 비둘기가 있다 해도 학교에 가져올 수 없다. 마술사는 언제 어디서든 비둘기를 나타내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바보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술은 없었다. 최근 친구들의 관심에도 마술에도 심드렁해진 마술사의 눈앞으로 익숙한 얼굴이 지나갔다. 언제나처럼 정성스럽게 빚은 머리, 먼지 하나 없는 셔츠와 구김살 없는 바지, 그리고 부리부리한 눈에 무표정한 얼굴. 마술사는 오랜만에 만나는 스무고개 탐정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스무고개 탐정은 쌩하게 복도를 지나갔다. 마술사는 무심코 스무고개 탐정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스무고개 탐정의 뒷모습을 보니 정말 옷차림이 남달라서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도 확실히 눈에 띄었다. 스무고개 탐정은 누가 봐도 스무고개 탐정처럼 보이도록 옷을 입었다. 마술사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어쩌면 저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스무고개 탐정이 겉모습부터 준비가 된 탐정이라면 마술사 자신은 겉모습만 보면 그냥 초등학생에 불과했다. 어쩌면 거기서부터 스무고개 탐정에게 지고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그냥 지나간 일이지만 마술사는 스무고개 탐정에게 당한 패배가 아직도 가끔은 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마술사가 제대로 복장을 갖춰 입고 카드를 섞는 기술과 함께 화려한 쇼맨십으로 스무고개 탐정과 대결했다면 스무고개 탐정이 마술에 숨겨진 비밀을 그렇게 쉽게 밝혀낼 수 있었을까? 만일 그랬다면 그때는 결과를 알 수 없는 대등한 승부가 되었을 거라고 마술사는 생각했다. 카드를 섞는 기술에 자만해서 진정한 마술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능력을 키우지 않은 것이 어쩌면 패배의 원인일지도 모른다. 마술사는 그런 생각을 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정말 오랜만에 기운이 났다. 라이벌을 좀 더 관찰하고 나면 왠지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스무고개 탐정은 1반과 2반 교실 사이에 있는 복도에 멈춰섰다. 6반인 스무고개 탐정이 평소에는 잘 오지 않는 곳이었다. 복도에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저 안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키가 작은 마술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 스무고개 탐정이 망설임 없이 아이들 틈을 삐집고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마술사도 그 뒤를 따라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다. 누가? 마술사랑 스무고개 탐정이. 와! 마술사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스스로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명규가 문양이의 멱살을 잡고 싸우다니. 정말 마술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명규는 온순한 평소 모습과 다르게 무서운 눈으로 문양이를 째려보았다. 멱살을 잡힌 문양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마술사는 눈이라도 비벼서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다. 빨리 어디 있는지 말해! 난 몰라. 정말로 몰라. 명규가 다그치자 문양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화가 난 명규는 문양이를 그대로 밀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스무고개 탐정이 달려들어 명규의 팔을 꽉 잡았다. 명규는 팔에 들어간 힘을 풀었고 명규의 손에서 벗어난 문양이는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문양이가 왼손으로 오른팔에 묶인 하얀 붕대 같은 것을 문질렀다. 그 사이에 스무고개 탐정은 명규의 팔을 놓아주고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다. 명규가 스무고개 탐정 어깨 너머로 삿대질을 하면서 외쳤다. 저 자식이 내 아기 고양이를 훔쳤어! 앞에 스무고개 탐정이 가로막고 있어서 자신감을 얻었는지 조용하던 문양이도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난 아기 고양이 같은 거 어디 있는지 몰라! 마술사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스무고개 탐정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두 사람을 진정시키고 명규에게 먼저 물었다. 문양이가 너희 집 고양이를 훔쳤다고? 아니, 우리 집 고양이는 아니야.
그러면 내가 돌봐주는 길고양이가 있어. 그 고양이가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았는데 문양이가 그중 한 마리를 훔쳐갔어. 스무고개 탐정이 명규의 말을 듣고 이번에는 문양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양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다. 마술사는 문양이가 잘못을 숨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얼핏 스무고개 탐정의 얼굴을 보니 스무고개 탐정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양이, 네가 아기 고양이를 가져갔어? 스무고개 탐정은 훔쳤다는 말 대신 데려갔다는 말을 썼다. 마술사는 스무고개 탐정의 사려 깊은 행동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난 아기 고양이를 데려간 적이 없어. 그냥? 스무고개 탐정이 되물었다. 그냥 명규가 밤마다 사라지는 이유가 궁금해서 미행을 했을 뿐이야. 그래서 스무고개 탐정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이제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스무고개 탐정에게 집중되었다. 스무고개 탐정은 난처한 마음에 잠시 딴 곳을 보았다. 마술사는 스무고개 탐정이 당황해하는 순간을 즐기며 스무고개 탐정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목을 길게 빼고 지켜보기로 했다.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스무고개 탐정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명규였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오늘 아침 고양이 집에서 이걸 찾았는데 거짓말 할 거야? 명규가 문양이에게 까만색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를 던졌다. 화가 나서 던진 탓인지 플라스틱 조각이 명규의 손에서 빠져나가 마술사 발치 쪽으로 날아갔다. 마술사는 발밑에 떨어진 조각을 집어들었다. 이게 뭐지? 마술사는 어찌 보면 거미처럼 보이고 갈피처럼 보이기도 하는 플라스틱 조각을 스무고개 탐정에게 내밀었다. 스무고개 탐정이 마술사에게 건네받은 조각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놀란 표정을 짓더니 금세 그런 기색을 감추고 얼굴을 찌푸렸다. 이건 미니전사 부품 아니야? 명규가 묻자 이건 미니전사 부품 아니야? 명규가 묻자 스무고개 탐정은 벌레 씹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맞아. 미니전사 황금갑옷 버전의 부품이야. 갑옷을 하나로 연결하고 뒤에 날개를 다는 부품. 그 말에 문양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스무고개 탐정의 손바닥 위를 보았다. 나머지 아이들도 모두 스무고개 탐정의 손바닥에 있는 물건과 문양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들은 모두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생각했다. 문양이는 얼굴이 점점 더 달아오르더니 급기야 복도에 모인 아이들 사이를 뚫고 교실 문으로 뛰어들었다. 마술사가 봤을 때 문양이는 분명 울고 있었다. 범이 맞니? 누군가 그렇게 외쳤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지금 그렇게 말한 사람 누구야? 스무고개 탐정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으려는 듯 외쳤다. 화가 난 스무고개 탐정의 표정을 보고 앞으로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아이들은 구경거리가 사라지자 제각기 흩어졌다. 복도에 남은 사람은 스무고개 탐정과 마술사, 명규 3명이 전부였다. 명규는 스무고개 탐정에게 망설이듯 입을 벌렸다가 다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교실로 돌아갔다. 마술사는 2번 교실로 들어가면 그만이었지만 어쩌다 보니 스무고개 탐정의 길동무가 되어 나란히 6번 교실로 향했다. 스무고개 탐정 어떻게 생각해? 이건 그냥 단순하게 문양이가 범인인 거 맞지? 명규가 이렇게 화낼지 모르고 아기 고양이를 훔친 게 아니야? 아니면 자기한테 말 안 했다고 앙심을 품고 저지른 짓인가? 그 미니전사 부품을 보면 확실하잖아. 스무고개 탐정이 마술사를 보지 않은 채로 대답했다. 전에 마술사 사건, 아니 너와 관련된 사건이 끝났을 때 내가 길에서 문양이에게 말해준 적이 있어. 미니전사 황금갑옷 버전에는 그 부품이 중요하니까 잘 간수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스무고개 탐정의 얼굴은 전에 없이 어두워졌다. 마술사는 그런 스무고개 탐정의 등을 툭 치며 말했다. 그러면 정말 단순하네. 네가 소중하게 여기라고 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흘렸나 보지 뭐. 이번에는 스무고개 탐정이 마술사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다. 역시 넌 마술사로는 재능이 있지만 탐정으로서는 영 엉망이구나. 전혀 핵심을 못 잡고 있어. 마술사는 그런 말을 들어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다. 마술사로서는 재능이 있다고? 하긴 그건 사실이잖아. 별것도 아닌 말인데 괜히 기분이 상쾌해지는걸? 그래서인지 마술사는 기분이 나빠 보이는 스무고개 탐정을 교실까지 친절하게 배웅할 마음이 들었다. 반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마술사는 스무고개 탐정이 플라스틱 조각을 보고 나서 한 행동을 곱씹어 생각했다. 탐정으로는 엉망이라는 말을 하려는 거였는데 그 말은 듣지도 않았어.
그냥 마술사에 괜찮다는 소문 만들었어. 고작 플라스틱 조각인데 뭘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걸까? 마술사도 스무고개 탐정이 처음 그 조각을 보고 놀란 이유가 단순히 문양이와 명귀의 싸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마술사가 추측하기에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스무고개 탐정의 말대로 마술사가 탐정에는 재능이 없는 탓인지 그 이유까지 알 수는 없었다. 그날 하굣길에 스무고개 탐정은 명귀를 만났다. 명귀는 스무고개 탐정이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스무고개 탐정, 내가 왜 여기에서 기다렸는지 알아? 명귀가 비장한 눈빛을 하고 물었다. 아니, 난 잘 모르겠는데? 스무고개 탐정이 딴청을 피우자 명귀가 화를 냈다. 뻔히 알고 있잖아. 난 사건을 의뢰하려는 거야. 그러자 스무고개 탐정도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뭘 의뢰하려는 건데? 문양이가 범인이라는 증거라도 찾아달라고? 스무고개 탐정의 냉정한 말투에 명귀도 멈칫하고 고민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줘. 사라진 아기 고양이도 찾아주고. 싫다고 하면? 문양이한테 미행 기술을 가르쳐준 게 누구라고 했더라? 스무고개 탐정은 눈을 질끈 감았다. 처음 문양이에게 미행 기술을 가르쳐주고 나서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던 스무고개 탐정이었다. 그런데 막상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니 이상하게도 그동안 마음속을 어지럽게 돌아다니던 불안감이 말끔히 사라졌다. 알았어. 네 의뢰를 받아들일게. 지금부터 20개의 질문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겠어. 대신 고양이는 네가 직접 찾아. 왜? 명귀의 질문에 스무고개 탐정은 대답을 회피했다. 그럴 일이 좀 있어. 스무고개 탐정은 그렇게 말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상해 보이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 부품 스무고개 탐정 거 아니야? 그러게? 5편 다이의 의뢰. 어제 엄청났다면서? 전화기에서 다이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덕분에 스무고개 탐정은 토요일 아침 9시에 눈을 떠야 했다. 평소라면 낮 1시 정도에 일어났을 것이다. 스무고개 탐정은 처음으로 다이의 목소리가 짜증나게 느껴졌다. 우리 집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난 반장이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알지. 그랬지. 한때 다이를 반장이라고 불렀지. 스무고개 탐정은 그렇게 생각하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아직 눈을 뜨기에는 무리라서 침대에 기대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무슨 일로 전화한 거야? 학교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아니, 탐정인데 의뢰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지. 지금은 먼저 맡은 사건이 있어서 말이야. 동시에 두 사건은 안 맡아. 그럼 끊는다. 전화기 너머로 다이가 다급하게 외쳤다. 잠깐만, 그 사건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고 또 무슨 관련이 있는데? 아 참, 명귀가 의뢰한 사건 말이야. 나도 그 사건에 대해서 의뢰할 게 있어. 스무고개 탐정은 일단 다이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다. 스무고개 탐정의 침묵을 긍정의 뜻으로 생각한 다이가 이어서 말했다. 명귀하고 문희애가 싸웠잖아. 아마 명귀는 자기가 먼저 화를 낸 게 미안해서 사과를 못할 거야. 명귀답지 않게 폭력까지 썼잖아. 문양이도 그렇게 망신을 당했으니까 자기가 먼저 사과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스무고개 탐정이 두 사람을 만나서 화해시키면 안 될까? 둘 다 스무고개 탐정 말이라면 들을 텐데. 두 사람을 화해시켜라. 이게 내 의뢰야. 어때? 싫어. 스무고개 탐정은 다이의 제안을 단칼에 잘라버렸다. 무슨 탐정이 아니라 왜? 심부름꾼이잖아. 왜 싫은데? 다이가 애원하듯 말했다. 다이가 그렇게 약하게 나오니 괜히 멋쩍어진 스무고개 탐정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다. 화해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야.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나보고 어른들처럼 억지로 화해시키는 일을 하라고? 다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우리가 직접 그 아기 고양이를 찾는 거야. 왜 텔레비전에서도 탐정들이 동물을 찾아주잖아. 우리가 아기 고양이를 찾아주면 두 사람이 더 싸울 이유가 없어질 거야. 스무고개 탐정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물론 다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은 화해하게 되어 있어. 지금 고양이를 찾는다고 더 일찍 화해할까? 그리고 난 고양이라면 질색이야. 고양이 수색은 안 해. 아, 그래서 안 찾아준다는 거구나. 그래서 주변에 의심 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한 거구나. 고양이가 왜? 얼마나 귀여운데.
역시 성민이 다이가 따졌다. 넌 고양이 눈도 본 적 없어? 그 징그럽고 이상한 눈빛하며 밤에 들리는 울음소리는 꼭 아기 울음소리 같다고. 전화기 너머로 다이가 쿡쿡 웃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만, 설마? 스무고개 탐정이 당황해서 되물었다. 설마 뭐? 스무고개 탐정, 혹시 너 고양이가 무서워? 이제 대놓고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스무고개 무서운데. 스무고개 탐정은 아니라고 일단 부인했지만 다이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진짜로 고양이가 무서워? 무서워하지는 않아. 그냥 싫어하는 거야. 스무고개 탐정이 변명했다. 원래 무서워하는 애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자 스무고개 탐정도 어쩔 수 없이 털어놓았다. 너도 검은 고양이를 읽어봤다면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을걸? 검은 고양이라니 그게 뭔데? 스무고개 탐정이 차근차근 설명했다. 서양에서는 검은 고양이를 보면 재수가 없다는 미신이 있어. 그런 미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이 검은 고양이야. 주인공은 원래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른이 되면서 술을 마시고 성격이 점점 난폭해져. 그래서 자기가 기르던 검은 고양이를 괴롭히다가 결국 죽여버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죽인 고양이하고 또 꼭 닮은 고양이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고양이도 싫어져서 죽이는데 실수로 됐어! 더 이상 원하지 마! 다이가 소리 지르자 스무고개 탐정이 입맛을 다시며 덧붙였다. 이 소설을 쓴 사람은 에드거 앨런 포라는 유명한 작가야.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보다 먼저 디팽이라는 멋진 탐정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탐정이라면 누구나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니. 됐어! 매일 그런 무서운 소설만 읽으니까 바보같이 고양이가 무섭다고 그러지. 다이가 두 번이나 말을 끊자 스무고개 탐정은 입을 다물었다. 다이는 스무고개 탐정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말했다. 고양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스무고개 탐정은 고양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스무고개 탐정은 옆에서 뭘 해야 하는지만 알려줘. 목소리 완전 만약 내 의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교에 스무고개 탐정이 고양이를 무서워한다고 퍼뜨릴 거야. 12시에 밥집 먹어서 보자. 완전 협박전하잖아. 그러게 협박전하네. 스무고개 탐정은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고 다이가 소문을 내도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하라고 했다. 그리고 집에서 박쥐버거까지 멀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서 보고 싶지 않다고. 또 지금 다시 자야 하기 때문에 12시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고 말하라고 했다. 그런데 벌써 전화는 끊어졌다. 스무고개 탐정은 눈을 깜빡여보고 머리를 흔들어 보았다. 주말 오전답지 않게 정신이 맑았다. 하루쯤은 평소와 다른 주말을 보내는 것도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무고개 탐정은 침대에서 벗어났다. 6편 뜻밖의 증언. 증인 아니에요? 증인이 하는 말, 증언. 내가 이걸 봤어! 뭐 이런 거. 내가 이걸 봤어? 아니 EBS 중학 2비과정 국어 선생님 말투예요. 방금 내가 이걸 봤어? 뭔가 희망이 있는 말투. 스무고개 탐정은 일부러 12시 반이 다 돼서야 박쥐버거 안으로 들어갔다. 주말에 사람을 불러낸 다이에 대한 작은 복수였다. 박쥐버거는 인기가 없는 가게라서 그런지 주말 점심인데도 손님이 별로 없었다. 햄버거 먹고 싶다. 아빠 그럼 내가 내일 햄버거 아빠한테만 한 개 시켜줘. 스무고개 탐정은 말라깽이 형을 보고 말라깽이 형이라고 부르려다가 말았다. 아무래도 어른을 별명으로 부르기는 미안했다. 스무고개 탐정이 머뭇거리는 사이 말라깽이 형이 스무고개 탐정을 보고 먼저 아른 척을 했다. 스무고개 탐정, 붕대를 풀었구나. 마법사랑 목소리가 똑같은데요? 마법사 아빠예요? 팔은 이제 다 나은 거야? 네, 뭐 아직 멀쩡하지는 않아요. 스무고개 탐정은 말라깽이 형이 자신을 스무고개 탐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왠지 어색해서 얼른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말라깽이 형은 그런 스무고개 탐정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물었다. 혹시 너희 여름방학은 했니?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여름방학은 왜요? 아니, 여름방학이 되면 너희하고 같이 시골에 놀러갈까 해서 말이야. 저번에 스무고개 탐정이 나한테 그랬잖아. 구해준 빚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라고. 나하고 같이 놀러가주는 게 그 빚 갚는 건데 어때? 그건 조금
더 생각해봐야겠어요. 스무고개 탐정은 도망치듯 다이가 앉아있는 탁자 앞으로 뛰어갔다. 다이 옆에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명규가 탁자에 팔을 올려서 턱을 괴고 앉아있었다. 스무고개 탐정이 의외라는 듯이 물었다. 명규도 불렀어? 그 말에 다이가 괜히 발끈했다. 그럼 우리 둘이서 조사하자는 말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아기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명규밖에 없잖아. 목소리가 너무 인형 목소리 같아요. 명규를 안 부르면 고양이를 어떻게 찾겠다고. 스무고개 탐정은 알겠다고 말하면서 얼른 자리에 앉았다. 역시 토요일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스무고개 탐정은 다이의 눈초리를 피해 명규에게 말을 건넸다. 그런데 명규, 넌 왜 이렇게 시무룩해? 명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하고 커다란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는 내가 엄청난 짓을 했어. 문양이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더니. 다이가 명규의 말에 맞장구를 쳤지만 스무고개 탐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규는 계속해서 말을 했다. 물론 문양이가 아기 고양이를 훔쳐간 것은 잘못이지만 말이야. 문양이는 내가 자기한테 고양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조금 흥분했을 뿐인데. 그리고 문양이는 아기 고양이가 키우고 싶어서 그랬을 거야. 사실 그게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잖아. 지금이라도 문양이한테 미안하다고 할까? 문양이가 고양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 명규야. 스무고개 탐정이 명규를 타이르듯 나직이 불렀다. 왜? 문양이는 아기 고양이를 데려가지 않았어.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추리한 거야? 명규는 눈을 크게 뜨고 몸을 벌떡 일으키며 똑바로 앉더니 다급하게 물었다. 그러자 스무고개 탐정이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추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 그럼? 명규하고 다이가 한 목소리로 재촉하자 무슨 목소리가 들리지? 스무고개 탐정이 짤막하게 말했다. 문양이 엄마. 그 말에 명규는 아 하고 탄성을 질렀고 다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문양이 엄마가 왜? 다이가 물었다. 문양이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혼날 짓이나 거짓말 같은 거 절대 못해. 원래 그런 녀석이잖아. 명규가 스무고개 탐정을 대신해 대답했다. 하지만 다이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지난번 마술사에게 학원비를 잃었을 때는 엄마한테 끝까지 말하지 않았잖아. 그건 사실대로 말하면 너무 크게 혼날 일이니까 거짓말을 한 거지. 혼나는 체하고 거짓말하는 거하고 싸우면 거짓말이 이기거든. 하지만 문양이는 둘 다 잘 못해. 그러니까 문양이가 아기 고양이를 집까지 데리고 가진 않았을 거야.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기 고양이는 어디로 갔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명규는 머리에 손을 집어넣고 가뜩이나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더 헝클어뜨렸다. 그리고 문양이가 고양이를 데려가는 걸 봤다는 그 녀석은 대체 뭐냐고. 지금 뭐라고 했어? 명규의 말을 듣고 스무고개 탐정과 다이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명규는 여전히 머리를 감싸진 채로 대답했다. 내 정보망으로 들어온 녀석이 하나 있어. 그 녀석이 그날 밤에 문양이를 본 유일한 증인인데 그 녀석이 말에 따르면 문양이가 고양이 집을 망가뜨리고 아기 고양이를 데려갔대. 내가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분명히 문양이가 그랬대. 톡 하는 소리와 함께 스무고개 탐정의 손바닥이 명규의 뒤통수와 만났다. 진짜 그것부터 얘기했어야지. 명규의 연락을 받고 나타난 아이는 5학년 4반 아이였다. 약속 장소는 명규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공터가 내려다보이는 동산이었다. 그리고 동산 안에 있는 공원이 그 아이가 문양이를 목격했다고 말한 장소였다. 스무고개 탐정과 명규와 다이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공원에 올랐다. 공원에 도착해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컨테이너 뒤편이 한눈에 보였다. 명규가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준 장소이자 사건 현장이기도 했다. 정말 그 시간에 여기 있었다면 문양이를 목격했다는 게 당연했다. 스무고개 탐정과 다이, 명규 세 사람 앞에 나타난 아이의 첫인상은 음침해 보였다. 네모난 얼굴로 머리숱은 적은 편이었고 안경 너머로 가늘게 뜬 눈은 속을 알기 어려워 보였다. 학교에서 컴퓨터를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 아이였다. 예전에 컴퓨터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적도 있다고 했다. 스무고개 탐정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대뜸 질문부터 했다. 목요일 밤에 문양이가 고양이 집을 망가뜨리고 아기 고양이를 데려가는 걸 봤다고? 다이가 끼어들었다. 잠깐 이거 몇 번째 질문이야? 스무고개 탐정이 대답 대신 손가락 하나를 펴서
보여주자 다이는 순순히 뒤로 물러났다. 그래, 봤어. 이건 마술사. 그래, 봤어. 그래, 봤어. 너무 그걸 아저씨 같아. 그래, 봤어. 목소리 너무 그래, 봤어. 목소리인데. 그래, 봤어. 얄밉게. 알았어. 그래, 봤어. 네. 봤어. 네. 그 아이가 이건 명준 목소리잖아요. 아니야. 아니요. 그 아이가 대답하자 이번에는 명규가 끼어들었다. 더 자세히 설명해봐. 봐봐 명근 약간 뚱한 목소리야. 이건 그러게. 그 아이는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명규를 쳐다보고는 스무고개 탐정에게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난 밤마다 여기로 운동하러 와. 여기에는 운동기구도 많고 가로등도 있어서 밤에 운동하기 편하거든. 저쪽 건너 컨테이너 뒤편에 고양이가 있었던 곳은 가로등이 없어서 어둡지만 여기가 환하기 때문에 제가 고양이한테 먹이 주는 것도 매일 볼 수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네. 근데 아빠, 아니 화난 곳에서 어떻게 아빠 어두운 곳을 계속 봐? 얘 말할 때 머리 이렇게 움직여. 그런데 아니 화난 곳에서 어떻게 어두운 곳을 보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지난 목요일 밤에는 제가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고 간 다음에 다른 아이가 오는 걸 봤어요. 그 아이가 고양이 집으로 다가가더니 박스하고 낡은 이불로 만들어진 고양이 집을 망가뜨리고 발길질해서 고양이들 내쫓더라. 엄마 고양이하고 새끼 고양이들이 놀라서 소리 지르고 막 도망가는데 그 아이가 도망가는 새끼 고양이 중 한 마리 들고 갔어요. 고양이 집을 망가뜨리고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간 마술사 목소리잖아요. 그 아이는 어제 쟤한테 멱살을 잡힌 거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명규와 다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스무고개 탐정은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혹시 엄마 고양이가 그 아이를 공격하지 않았어? 목격자인 아이는 그런 질문은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다가 스무고개 탐정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맞아. 팔을 핥히는 것 같았어. 스무고개 탐정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명규와 다이는 그 모습을 보고 더 불안한 얼굴이 되었다. 그럼 팔에 핥힌 자국을 봐야 되네. 알겠습니다. 문양이가 멱살 잡히고 팔 한쪽 붕대 같은 거 감겨 있는 거 잡았잖아요. 거기 손에 핥힌 자국이. 스무고개 탐정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했지. 명규와 다이는 그 모습을 보고 더 불안한 얼굴이 되었다. 스무고개 탐정이 두 사람을 힐끗 보면서 다시 물었다. 정말 그날 밤 본 아이가 여기 명규와 싸웠던 아이, 그러니까 문양이가 맞는 거지? 그 아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맞다니까! 내가 확실히 봤어! 분명히 문양이란 아이야! 그걸로 끝이었다. 명규는 다시 화가 나서 씩씩거렸다. 그걸 본 스무고개 탐정이 목격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다이가 스무고개 탐정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스무고개 탐정, 질문을 3개나 썼는데 뭔가 좀 알아낸 거야? 정말로 문양이가 범인인 거야? 스무고개 탐정은 명규와 다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다이만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문양이 팔, 어제 봤을 때는 분명 붕대가 감겨 있었어.